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시간 명상 14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죽음 명상에 이어서 죽음 준비하기, 세상의 준비 측면에서 유언과 상속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음의 명상. 지난 시간에 우리 메멘토 모리라는 글귀를 같이 돌아봤습니다. 그죠? 죽음을 기억하라. 예, 죽음을 기억하라는 이유가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촛불이라는 유한한 시간 속에서 항상 인간이 겸허하게 오른손 여인의 손 주위에 놓여져 있는 해골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다음 순간이 죽음이다라는 부분, 죽음에 대한 비관이나 두려움이나 공포 또는 쾌락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죽고 난 후가 아니라고 그러죠. 마치 시험 공부를 준비할 시간은 시험 칠 때입니까? 아니죠. 시험 치기 전이죠. 네. 경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경기 전 훈련할 수 있을 따름이지 경기에서는 막상 준비라는 시간이 허여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순한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자, 다음 순간 숨이 멎을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 다음 순간 모든 것이 멈추어지고 나의 것이 아니었을 때 미련 없이 떠나기 위해서 미련 없이 자기가 원한 뜻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가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매겨본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라는 부분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우선순위를 정해보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이 자, 내가 떠난 이후에 내가 주고자 했던 부분, 어차피 못 가져가잖아요. 아낌없이 주고 가기라는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제가 특별히 변호사님을 모셔봤습니다. 우리 소개해드릴 이영주 변호사님은 변호사이자 변리사이자 또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고요. 방송 관련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자문 변호사이기도 하고 지금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계십니다. 우리 이영주 변호사님 모시고 같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영주입니다. 오늘은 미리 준비하는 유언과 상속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미 이 프로그램에서 이용태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단어인데요. 액티브 시니어라든지 아니면 슈퍼에이저라는 단어 이미 알고 계시지요. 이러한 단어들은 새로운 장년층의 출현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전 세대 또는 동시대의 또래보다도 더 신체적이고 정신적 능력이 뛰어난 장년층이 이제 출현을 하시게 되었죠. 그럼 생각을 해볼 때 좀 더 은퇴 이후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 능력이 있는 시간도 길어지게 되고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세대를 위한 유언과 상속의 모습이 조금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미리 준비하는 유언과 상속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달라진 모습의 유언과 상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재미있는 유튜브 클립을 보았습니다. 트로트 가수이시자 그리고 요새 기부천사로 유명하신 임영웅 씨, 아시지요? 그분께 어떤 노부부께서
유언을 남기셨다고 해요. 나의 전 재산을 우리가 죽으면 이명웅 씨에게 주겠다. 예. 그래서 제가 너무 흥미로워서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았더니 이분들께서 어린이들을 위한 자선사업 이런 쪽으로 이명웅 씨가 기부를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다만 우리한테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평생 그것이 한이었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뜻을 숭고한 뜻을 이제 나타내신 거죠. 저는 그 숭고한 뜻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긴 하였으나 이제 제가 하는 일이 법 쪽이다 보니 걱정이 되는 면도 좀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유효한 유언의 형식을 갖추었는가? 예. 우리나라 민법상으로 이런 재산을 처분하는 유언은 그 5가지 형식에 의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그리고 또 진짜 상속인이 없는가? 이것도 문제입니다. 자식이 없다? 그렇지만 이게 곧 상속인이 없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법정 상속인의 그 순서 그리고 범위 또 각 상속인이 받을 그 분량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자식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부모님한테 가게 돼 있고 부모님이 안 계시면 형제자매, 예. 마지막으로 사촌 반계 혈족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부부께 정말 사촌까지 없는 그런 상황이신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상속인이 있게 되면 유류분이라고 해서 상속인에게 보장된 어떤 일정액이 또 있게 됩니다. 예. 그러면 노부부의 뜻과 달리 전 재산이 갈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명웅 씨 말고 전문가가 없을까? 네. 네. 변호사도 변호사지만 요즘에는 기금 전문 모금가, 펀드레이저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께 진짜 내가 어린이들을 위해 쓰고 싶다라고 의뢰를 하면 적절한 단체를 또 찾아주시죠. 예. 그럼 이 과정에서 또 세금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정말 자신의 숭고한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앞으로 대강 이런 사례를 살펴보았듯이 이거 순탄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예, 그러니까 뭐 평화롭고 순탄한 생의 마무리는 누구나 희망을 하지만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유언장의 서명과 집행 이것이 정교하게 사전에 디자인돼야 되고, 예, 그래서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때대로 달성이 될 수 있게 하는 거. 그러려면은 뭐 죽기 직전에 갑작스럽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예. 그래서 사전 준비의 필요성은 서두에서 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질병과 죽음이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나의 몸을 또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어요. 장기 기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의식을 잃었을 때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 유언의 내용이 사실 법으로는 확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이제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법도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미리 대비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것도 이제 염두를 두고 작성을 해야겠죠. 그리고 원래 유언과 상속은 유족에 대한 그 경제적인 부양 이런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느 시대든 따라가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환원 그리고 세금 문제, 공동체에 나의 이름을 남기고 싶은데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나의 재산을 할 수 있는 건 아까 그 노부부와 같이 사회적 환원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누구한테 주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줄 수 없다는 거. 예, 유언의 자유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유언도 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속 재산을 얼마만큼 남겨야 하느냐 이 문제는 내가 노후에 나를 위해 얼마나 쓸 것인가 이것도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맞물려 가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혼자 사는 노인을 노리는 범죄라고 해야 되나요? 아, 예. 미국에서는 이미 그게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뭐 제목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선 Perfect Care라는 그 제목으로 개봉이 됐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접근을 해서 합법적으로 어떻게 그 재산을 뺏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미리 어떤 유언 집행자라든지 그 관련 유지에 대해서 그 문서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케어할 사람을 지정을 해 놓고 예,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방어막이 더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서의 유언은 약간 범위가 아주 넓어져야 되는 예, 그런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는 언제 하느냐?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유언을 작성할 수 있는 시기는 만 17세, 의사 능력이 있는 때부터 죽기 직전까지입니다. 죽기 직전에도 아프다가 막 의식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반짝해서 그 순간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의사 능력이 있는 때 유언을 남기실 수가 있죠. 그렇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남기는 유언은 단순할 수밖에 없죠. 네. 그냥 누구한테 뭐 주고 누구한테 뭐 주고 그러고 또 의식을 잃으시는 그런 예, 순간이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애 주기 사건과 법률적 의미라고 제가 이렇게 뭐 그림은 그려놨지만 하나하나가 다 이제 나중에 그 상속의 재산이 얼마나 남고 누구한테 물려줄 수 있겠는가라는 그 관계를 형성하는 사건들입니다. 취업, 결혼, 출산, 은퇴 이거는 뭐 전통적으로 흔히들 해왔지만 요새는 또 옵션이잖아요. 예, 안 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또 비혼으로 사실 수도 있고 대신에 은퇴하고 나서 여명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지금. 네. 그럼 그 사이에 재취업도 할 수도 있고 재교육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뭐 조론, 재혼, 이혼 막 한 번 더 사이클을 도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슈퍼에이저죠. 예, 또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점점 복잡해지는 이 관계들, 뭐 재산 관계, 가족 관계들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러면 사전 준비는 사실 그때 사건이 닥칠 때마다 하시는 겁니다. 그냥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점점 이제 유언과 상속이 내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의 시기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민법상 유언의 의미는 사실 간단합니다. 아주 건조하고 드라이하죠. 네. 왜냐하면 재산과 가족 관계를 그냥 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생전의 최종적 의사, 내 사후에 일어날 법률 행위에 대해서 생전에 최종적으로 정해놓는 거죠. 내 사후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사실 종교인들에게는 좀 다르잖아요. 뭐 불자들께는 사바세에서 있었던 인과 연을 정리하는 단계, 그리고 또 뭐 기독교에서는 천국으로 나가기 전에 뭐 소망을 표현하는 단계, 뭐 이렇게라고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 나라에 살고 있으니 법을 지켜야 되니까 나의 뜻이 온전히 이행이 되게 하려면 법을 따라야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4단계를 보게 됩니다. 먼저 유언장이 존재하는가. 유언장이라고 해서 뭐 유언장 이렇게 해서 적는 것도 있지만 이게 내가 죽기 전 이후에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는 모든 문서가 사실은 유언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한가의 문제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내가 의사 능력이 있을 때 작성이 된 거냐, 누구한테 속아서 됐냐, 아니면은 이렇게 하시오 옆에서 이렇게 강박을 해가지고 작성된 거냐,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존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내가 남길 재산이 있는 거냐, 내가 은퇴 이후에 쓸 자금을 이렇게 놓고 죽을 당시에 상속 재산이 존재하고 있는가, 그럼 누가 받게 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순위대로 그렇게 법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변수들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뭐 상속인이 있게 되면 나중에 내 몫을 달라고 유류분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상속인 중에 나는 당신을
돌아가시는 분을 특별히 돌봤고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를 했으니 나한테 좀 더 주세요라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또 변호사와 함께 다퉈야 되는 거죠. 예. 이런 얘기가 있게 되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건들을 예측을 다 파악을 하시고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그 유언의 내용을 디자인을 하시면 후손들도 편하고 떠나는 나의 마음도 편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요. 유언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는 이제 이걸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남기고 가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정해주든지 아니면 그 친족회의라고 해서 후견인 회의 그 멤버를 정하는 일, 그리고 또 상속재산을 이렇게 저렇게 분할을 했으면 좋겠다. 먼저 의사를 밝히는 거죠. 물론 법정이 있어서 나중에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우선은 이제 그 유언자의 의사가 우선이 됩니다. 예. 유류분을 빼고는요. 그리고 사실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는 분할하지 말라고 정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유언 집행자의 지정입니다. 유언 집행자를 누구라고 한다. 왜냐하면 아까 같이 뭐 이명웅 씨에게 누구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을 쓰는 조건으로 준다.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건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누가 감독을 할 것인가요? 그렇죠? 예. 그럼 그거는 유언 집행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유언 집행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죠. 이 사람이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니 유증을 철회하겠다, 취소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유언 집행자는 누가 될 수 있느냐? 가족도 될 수 있고 사실은 또 변호사도 될 수 있고 지정하시기 나름입니다. 다만 이제 나중에 일을 처리할 때 누가 제일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인가를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에 유언장에 명시하면 좋을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과 의학의 발달에 따라서 죽은 몸이 이제 나의 것이 아닐 수도. 그러면은 장기 기증 등록을 사전에 했는지 여부. 이거는 유족들이 그 순간에 닥쳐서 갑자기 알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예. 나도 모르게 등록을 했다니. 예. 왜냐하면 아직까지 장기 기증자에 대한 그 예우를 많이 보장은 안 되지만 보장을 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네. 근데 그 이전에라도 숭고한 뜻으로 나는 나의 몸을 사회에 이렇게 주고 싶은데 필요한 생명을 위해 유족들이 반대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미리 해주는 거죠. 나는 했다. 그리고 아니면 등록을 사전에 안 하셔도 유언장에 명시를 하셔도 됩니다. 의사만 그게 그 유언이 유효하고 법원의 검증을 받았다는 전제 하에. 예. 네. 그리고 보건소에다가 사전 연명 의료를 작년부터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법만 있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못했어요. 현장에서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두려워하셨죠. 이런 걸 함부로 적용하기가. 예, 뭐 불행하게도 과거에는 뭐 연명 치료를 이렇게 유족들의 뜻에 따라서 거의 했다가 뭐 형사적 처벌을 받으신 일도 있어서 그랬지만 지금은 작년부터는 보건소에 미리 신청을 하면 그 내담자가 국가에서 지정하는 내담자와 함께 아주 숙고를 하는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예, 좋아졌죠. 네. 그래서 이런 여부를 유언장에 내가 이런 걸 했다 알려주는 것도 좋죠. 물론 행정 체계상 이렇게 시스템상 다 돼 있긴 하지만 유족들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예. 그리고 유족들에게 어쩌면 배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예. 그래서 유언의 모습이 이제 점점 그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 유언의 종류와 형식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꼭 예. 자피증서, 녹음에 의한 거, 예. 공정증서, 예. 그다음에 비밀증서, 구수증서 이렇게 꼭 이 5가지를 해야 되고 각각이 지켜야 되는 그 형식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예. 자피증서는 제일 간단해요. 증인 없어도 됩니다. 예. 나 혼자 이제 쓰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 내용을 써야 돼요. 유언의 취지,
연월일, 그다음에 주소 성명. 연월일이 왜 중요하냐면 유언장이 여러 장이 있을 때 어떤 게 진짜 유언이지? 라는 걸 판단할 때 필요합니다. 최신의 것이 나의 유언입니다. 예. 그 전의 것은 이제 그 전의 유언과 뭐 비교를 해서 모순되는 거는 뭐 이전 거는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좀 유언의 내용을 법원이 검증하면서 정해줍니다. 예. 그럴 때 기준이 되죠. 예. 그리고 문자를 뭐 이렇게 싹싹 지웠을 때도 언제 하면서 이렇게 다 일일이 다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유언 사망자 사망 후에는 법원이 이걸 검증을 하게 되죠. 예, 이런 걸, 이 과정을 검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유언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체 없이 돌아가시자마자 해야 되는. 그래서 법원이 보고 이거 자필 증서 맞아요 라고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 그때 유언의 효력이 있게 되죠. 예. 그다음에 녹음에 의한 유언은 요새 저희들이 제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녹음 하시면 됩니다. 대신 증인이 한 명 있어야 됩니다. 예, 친구 하나 불러가지고 같이 하는 거죠. 몇 월 며칠 내가 누구가 유언으로 한다. 친구도 옆에서 이제 녹음합니다. 나도 얘가 이렇게 유언으로 하는 거 봤어. 예, 몇 월 며칠 누구야. 이렇게 이것 또한 뭐 물론 파일에 기록이 되겠지만 몇 월 며칠 뭐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되고 예. 그리고 그것도 역시 제일 뒤에 녹음된 것이 최신의 유언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예, 이것도 검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제일 형식이 갖춰져 있고 누가 다툴 여지를 최소화하는 거죠. 예. 공증인이 찾아와서 일단 뭐 유언자의 취지를 듣고 막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또 읽어주죠. 이게 맞나요, 선생님? 그럼 맞습니다. 이제 옆에서 증인 2명이 보고 있어야 됩니다. 또 증인 2명한테도 그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아주 복잡하지만 만약에 내 재산이 너무 많고 또 뭐 너무 상속인도 많고 막 복잡하고 막 난리가 날 것 같다 이럴 때는 이 방법이 제일 안전하죠. 네. 그리고 요새는 또 전자 공증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전자식으로 그러니까 왜 법무부 서버에다가 관련 증서를 올리고 또 멀리 있는 공증인이 인터넷 화상 채팅식으로 녹화를 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병원 가까이에 공증사무소가 없다 이런 거 걱정하실 이유가 없죠 이제. 예. 편한 세상이 되었어요. 예. 그리고 비밀 증서에 대한 유언은 조금 이거는 누구한테도 내가 이걸 보여주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하는, 그냥 적고 봉인을 합니다. 예. 그리고 증인이 또 있어야 돼요. 증인도 옆에서 보고, 유언장인 거 맞고, 봉인했는데 내용은 모르잖아요. 근데 같이 봤어. 이제 이걸 이제 겉봉에 적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5일 이내 그 공증인한테나 법원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또 갖고 가가지고 검인을 받아야 돼요. 비밀 증서는 내용을 지금 내가 볼 수가 없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두 단계의 그 절차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구수증서 이거는 정말 죽음에 임박했어요. 정말 죽음에 임박하고 누구를 부를 수도 없는 급박한 상황에 그러니까 급박한 경우는 사망에 임박한 경우죠. 그러니까 아무나 증인을 빨리 2명 데려와서 증인 중에 1명이 받아 적고 맞나요 하고 옆에서 확인하고 그래서 각자 이제 사인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유언이 끝나는 순간을 보통은 급박한 사정이 끝났다고 봅니다. 끝나자마자 이제 법원에 가서 이 검인을 또 받는 거죠. 예. 이런 절차가 제대로 지켜져야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언으로만 할 수 있는 일, 유언과 생전에서 할 수 있는 일 이런 일이 있지만 대개의 경우 이런 유언의 형식이 지켜져야 하는 거는 지금은 아직은 법상으로는 재산과 가족관계에 대한 얘기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의 무덤은 양지바른 곳에 해다오. 이거는 사실 장지를 따로 이렇게 마련을 해서 주소 어디에 있는 장지에 묻어다오 하면 이건 재산의 처분이라서 유언장에 들어가야 되지만
막연히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다오. 이거는 유언 이렇게 형식을 지켜야 되는 유언은 아닙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유언장이 무엇이고 유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정했으면 이제 상속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상속 재산을 내가 죽을 때 남겨놓는 재산이 이제 법정 상속분에 따라 흩어지게 되는데 뭐 상속인이 없으면 이제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물론 이제 본인께서 유증이나 제3자한테 줄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죠. 뭐 그림으로 굳이 나타내자면 뭐 적극 재산, 나의 자산이 있으면 채무 빼고 누구한테 줄 거 중요한 거 유증한 거 빼고 나서 그 나머지가 이제 상속 재산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 새로운 시대의 그 슈퍼에이저 액티브 시니어들의 할 일은 적극 재산을 얼마나 남겨놓을 것인가, 나를 위해 얼마나 쓰고 나의 그 정신이 의사 능력이 없어질 때부터 그 죽음의 그 사이의 시기에 누가 나를 돌보게 해줄 것인가 장치를 여기서 정하실 수 있어요. 예, 여기서 기여분을 내가 인정을 해줄 테니 상속인들 누구 중에 나를 돌봐라. 뭐 이렇게. 예. 사실 이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유언은 아니고 예, 유언에 남길 상속 재산을 뒷면을 살짝 이제 빌리는 거죠. 예, 그렇지만 그 유언과 상속을 생각하실 때 단순히 그 내용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전제가 되는 그 재산을 얼만큼 남겨둘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면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상속인은 배우자 아까 법정 상속인이라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고 뭐 표에서 보시다시피 생존 상속인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죽었으면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을 포기해도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상속 결격자라고 해서 뭐 직계 존속이라든지 동순이 선순위 상속자를 해하려고 한 사람, 뭐 살인이나 살인을 하려고 했거나 뭐 상해로 뭐 사망에 이르게 한 자나 예, 그렇죠. 그래서 상속 결격자의 범위가 근데 의외로 좁습니다. 누가 그런 큰 죄를 함부로 짓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구하라법이라고 입법이 되려다 말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상속 결격자로서 그 나의 그 자손들을 돌보지 않은 그 부모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예, 바뀌게 되죠. 예. 아이가 먼저 죽게 되는 경우에 아이의 재산을 과연 부양 의무를 다 하지 않은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는 문제가 남게 되죠. 예,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또 이게 법이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법은 안 돼 있지만 이런 게 상속 결격자로서 상속인이 되지 않은 박탈되는 경우도 있다. 그럼 임영웅 씨는 상속자일까요? 아닐까요? 예, 상속자는 아니죠. 예, 아닌데 이렇게 포괄 유증을 받으면 유증이라고 해서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해서 상속인과 같은 지위를 부여받는 거면 이분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고 상속세를 내고 이렇게 됩니다. 네, 네, 재밌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 노부부께서 이 재산에서 목록을 만들어서 이것만 주겠다 하시면 또 그거는 특정의 유증이라서 상속인과 같은 지위로 취급받지는 않습니다. 좀 달라요. 예, 예. 근데 문제는 전 재산을 주겠다라고 해버렸으면 이게 사실 상속 재산은 채무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채무도 넘어가는 건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예. 그 용어 하나하나가 법적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네,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상속 재산을 불화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언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유언자의 유언이 가장 우선이 되긴 합니다. 뭐 그리고 자손들이 협의를 할 수도 있죠.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주셨지만 뭐 집, 논, 밭 이렇게 있으면 그래도 집은 형이 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협의 안 되면 법정을 가시는 거고. 예. 그리고 아니면 법정 미리 정해진 법에 정해진 대로 이렇게 나누는 거고. 재판을 가게 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여분과 유류분 뭐 이렇게 좀 다툼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이게 중요하지 않나. 네, 결론은 이렇게 달려가는 거죠. 네. 전문가가 하는 일 중에 의외로 그 유언장 작성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저렇게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네, 변리사, 전문기금 누군가, 신탁회사, 보험사, 의사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 모든 분들을 죽음 직전에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천천히 지금부터 사건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상담을 받아가시면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졌죠. 예. 길어졌습니다. 변호사의 경우는 비밀 유지 의무가 변호사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일단은 비밀 나의 모든 사적인 생활을 털어놓으실 수 있는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유언 작성을 할 때도 유언을 집행을 할 때도 즉각적인 대응이 또 가능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세무사 여러분께는 증여에 관한 얘기, 이 이후에 제가 조금 재밌는 얘기를 또 하나 드릴게요. 증여에 대한 얘기, 뭐 재산 분할 시기, 세금에 관련돼서 이런 예민한 부분을 또 상담을 받으실 수 있죠. 그리고 회계사, 변리사의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뭐 하다못해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뭐 회사를 운영해서 영업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 재산을 자손들한테 또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그 가액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기금 모금가는 아까 같이 생전에 아니면 사후에라도 나의 이름을 이 공동체에 남기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컨설팅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요새 전문기금 모금가라는 분들이 이 직군이 정말 한두 번씩 생기고 있습니다. 예,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된 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탁회사 그리고 보험사 이 경우에는 왜 신탁이 중요한가요? 라고 하면 신탁의 경우에는 이것도 일종의 증여 같은 성격이 집니다. 왜냐하면 내 재산을 뭐 예를 들어서 A 은행에다가 그 명의를 넘기기는 해요. 공짜로 넘기죠. 그러니까 증여 같은 것은 되지만 내부적으로 그 회사와 나의 사이에는 저 회사는 나한테 자산을 운용을 해서 나오는 수익을 저한테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신경을 쓰지 않고도 수익을 얻는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기도 하고 자손한테 그 수익자를 지정을 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가 좋냐? 원래 유류분 반환을 할 때 생전에 내가 삼자한테 준 거, 또 그 상속자한테 따로 준 거, 이런 거 다 고려가 됩니다. 유증을 준 거. 다 고려가 돼서 온전히 다 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죽기 전에 1년 이전에 일부 재산을 신탁회사한테 신탁을 해서 내가 1년이 아니라 좀 더 지나서 뭐 2, 3년 후에 죽었다. 그러면 유류분의 그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수익자를 정해서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온전히 누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가 보험사도 수익자를 또 따로 정할 수도 있고 이건 생전 처분이니까 그래서 뭐 의사 선생님한테는 뭐 나의 여명과 그 예측에 대해서 또 의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여러 전문가들을 골고루 만나봐가면서 천천히 생각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까 신탁재산이 유류분 분쟁에서 상속재산이 되는가라는 얘기가 최근에 이슈가 돼서 변호사들 사이에서 이슈가 된 저 판례가 있어서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그 취지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죽기 직전에 누구한테 신탁회사한테 아무리 맡기면 그건 아무래도 나중에 유류분의 대상이 돼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탁재산을 그러니까 유언 대용 신탁을 할 생각이 있으시면 미리미리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미리미리. 진짜 누구한테 뺏기지 않고 온전히 주고 싶을 때. 그러면 또 기부도 그래요. 생전에 기부를 이제 이거는 생전에 내가 처분을 한다는 개념에서 물론
이때는 상속세는 아니고 증여세이긴 하지만 예, 김구 선생 일가 그러니까 그 자손 되시는 분의 김신 전 그 공군 참모총장께서 계셨어요. 생전에 해외 대학 유수 대학에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기 위한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국내 대학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자손들이 그런 줄 알고 있다가 이제 상속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증여세 내라고 이제 날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증여라는 게 국내 공익법인한테 증여를 할 경우에는 이게 그 재산을 빼돌리려는 취지는 아니다라는 걸 알아서 증여세를 깎아줍니다. 근데 해외에 대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때. 예.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게도 그 취지와 그 숭고한 뜻은 알겠지만 세금을 물려야겠다는 얘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든 깎아주려고. 예. 그 재판을 수없이 하면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미리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하면서 예, 일부 깎아줬지만 자손들한테는 정말 가혹한 거의 10억이 넘는 세금이 매겨졌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법을 잘 이렇게 서치를 해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되니까 계획을 이렇게 세우셔야 됩니다. 라든지 국내 공익법인을 통해서 외국에 기부를 하십시오라는 조언을 얻었으면 피할 수 있는 일이었죠. 예. 그래서 뭐 지금까지 저희가 달려온 얘기는 이게 다예요. 그렇지만 예, 사바세계 인과 연을 정리를 하고 예, 천국의 소망을 위해서 또 마무리를 하시는 이 기간 동안 예, 제가 최근에 김영석 교수님께서 100년 이상을 사셔서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진짜 굉장한 책을 쓰셨잖아요. 예, 여기서 마지막 이 여명의 시간에 뭘 해야 될까를 말씀하시는 구절에서 이거는 같이 소개해드려도 좋겠다 하는 구절을 좀 따왔습니다. 이게 초락자가 죽음이 내 삶의 둥지에 항상 그 둥지를 틀고 있고 손님이 마중 나오듯이 나를 찾아오고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예, 그러고 있는데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은 묻지 않을 수 없고 물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다. 이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저는 물론 다른 의미로 이걸 쓰셨지만 교수님께서는 저는 이 시간에서만큼은 유언과 상속 그리고 나의 그 노후 여명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말씀 들려주신 우리 이영주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예, 오늘 죽음 명상,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까르페 디엠, 이 순간에 대한 충실을 계속 여러 각도에서 들려주고 왔습니다. 자, 남김없이 주고 가기라는 숙제 또한 쉽지 않습니다. 예, 정말 많은 수행을 하신 분들은 자신이 돌아가는 순간에 대한 준비까지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죠? 목욕 재개 깨끗이 하고 옷까지 단정하게 입고 반드시 누운 자세로 그냥 다음 순간으로 이어져 가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자, 내가 살아 있으면서 감사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남김없이 미련 없이 주고 가야 되고 또 나의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내가 깨끗한 정리를 못함으로 인해서 내 자식들이 후손들이 뜻하지 않은 싸움을 벌이는 것 또한 맞지는 않겠죠. 예. 물건을 금괴를 함부로 방치를 해두면 그로 인한 도심이 생기게 만듭니다. 그것 또한 죄라고 그러죠. 네. 항상 자기가 다음 순간 이 세상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각도에서 미련 없이 죽어가기 위해서
나의 의지대로 죽어가기 위해서 돌아보고 유언 또는 법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유지라는 부분을 통해서 그러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이게 법률 규정에 의한 유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 부분들도 돌아보면서 내가 정신이 있을 때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감정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감정적인 부분은 반드시 다음 순간 후회로 오고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내 정신이 맑을 때 내 정신으로 내가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유언 상속이라는 부분을 돌아본다면 미련 없이 죽어가는 깨끗한 준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3분 명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정하게 앉으십니다. 허리는 세우십니다. 예, 몸은 편안하게 발바닥은 땅에 붙이십니다. 자,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자리에 앉습니다. 모든 일들은 잊어버리시고 멈추십니다. 크게 3번 심호흡을 합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떠오르는 잡념을 따라가려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들어오는 숨을 따라 그 숨이 닿는 곳곳마다 사랑과 연민으로 쓰다듬어 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몸을 돌아 자연으로 나가는 숨을 따라 감사와 용서를 되돌려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합니다. 고요합니다. 달콤합니다. 행복합니다. 천천히 눈을 뜨고 몸의 긴장을 다시 풀어줍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명상 인생을 바꾸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